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자, 2024년 새해에는 뭔가를 하는 대신에 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돈 관리의 근육을 키워주는 남자 김경필 머니트레이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뵀었는데 네네, 그렇죠. 오늘 또 나와주셨네요. 네. 자, 2024년에는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신다면서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우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도 50% 이내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경제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동안의 어떤 부채 관리, 소비 관리, 이런 자산 관리 이런 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의 정책 이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겪고 있는 경제 위기가 약간 정점을 이룰 때니까 뭔가 네. 조금 마음의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런데 네. 그게 뭔가를 하지 않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소비를 얘기할 때 과소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소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물가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쓰는 것을 어떻게 줄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이 과소비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모든 것이 소비는 소득에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소비에 맞춰지기보다는 과거 소비의 관성에 의해서 맞춰진다거나 쓰던 대로. 네. 그다음에 또는 소득의 변동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인별그램에 맞춰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소득에 맞춰지는 소비를 한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새해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라고요? 소득에 맞춰서 소비를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일은 일어나지 그렇죠. 않는다. 부채를 지거나 빚을 못 갚아서 허덕이는 일은 없을 거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개인의 소비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자유의 좀 개인 자유의 의지나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개인의 경제 실패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세상이고, 이것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2024년도에는 좀 새해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과거에. 네. 사실 이제 소비가 돼야 생산도 하고 기업 활동도 좋아지고 네. 국가 경제가 이제 커지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가 경제라고 하는 총량을 얘기할 땐 당연히 소비가 누군가에게 소득이 되니까 그렇게 네. 얘기하지만,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것을 철저하게 사실은 소비가 무조건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저축이 미덕일 때가 훨씬 더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과소비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에 맞게서 소득의 기준을 해서 그렇죠. 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과소비의 기준일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러면 과소비를 하지 않고 하려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굉장한 어떤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과소비도 있겠지만, 사실 2024년도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나와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던 거니까 그 정도가 과소비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과소비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나와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보통 그걸 한 10가지에서 한 13가지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네. 아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구내 식당이 있는 직장인데도 내가 점심 외식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다.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다. 네. 이런 거는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기본요금 택시. 이게 기본요금 택시라는 건 사실
지하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사실 그냥 마음 먹으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택시를 타는 습관 이런 것들은 조금 크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나한테 면제 주기가 쉬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커피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문화인데 네. 하루에 한 잔은 모르겠지만 막 두 잔, 세 잔 이렇게 습관적으로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한 번의 소비 가지고 뭐 대단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소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지인한테 이제 우리가 생일날 뭐 선물하거나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정도 주는 건 애교로 우리가 괜찮은데 친구 말고 그냥 네, 아는 뭐 정도 지인. 사이. 근데 지인인 경우에도 막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런 이모티콘 그 기프티콘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받으면 좋죠. 네, 받으면 좋죠. 예, 당연히 또 그런 걸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놀래나 보자 뭐 약간 이런 심리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관계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그럴 수 같기도 있는데, 해서. 네. 근데 어쨌든 조금 우리가 커피 한 잔으로도 될 수 있는 거를 굳이 그렇게 큰 비용을 쓰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 옷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옷장을 열면 항상 입을 게 네. 없어 이런 맞아, 입을 옷이 말들 없어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유행에 뒤처져서. 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코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연제로 옷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한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봄옷 같은 거 이제 사게 될 텐데 네. 봄옷을 살까 말까 2023년 봄에 만약에 샀다면 올해는 좀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운동이다 취미다 이런 데다 돈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자기 월소득의 15% 이상을 문화 레저 비용 운동 취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15%라는 걸 꼭 좀 15%. 기억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인의 연 평균 월 소득의 50% 그러니까 연봉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자기 연봉의 5% 이상을 여행 경비로 쓰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계산을 막 하실 텐데 저도 머릿속에 지금 막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해 보실 텐데 이게 네. 왜 5%냐면 네. 사실 여행이라고 한 이 5%를 계산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난 5%보다는 좀 더 쓰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월소득의 그러니까 연소득의 5% 이상을 여행 경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여행이라는 건 여행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외 가면 또 쇼핑도 하게 되고 또 파생적인 소비들이 굉장히 따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여행의 질은 여행을 막 많이 가거나 자주 가는 것보다는 계획해서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고 갔을 때 오히려 여행의 질은 올라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네. 이 총량적으로 좀 이렇게 통제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작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 네, 네. 월 소득의 6개월 이내가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월소득의 월소득의 6개월. 6개월 월소득. 그렇죠. 자기 연봉의 한 50% 네. 정도. 뭐 조금 더 얘기한다 그래도 한 요거의 1.5배,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까지는 뭐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차량에 투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과소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이제 내 가계부에서 없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되는 건 쓰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무엇을 해야 돼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네. 이런 것들부터 사소하지만 조금 안 할 수 있다면 네. 저축 여력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케팅이 워낙 요즘 고도화돼서 그렇죠.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소비를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저절로 또 맞아요. 뭔가를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마케팅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외제차 브랜드의 광고의 카피를 보면은 네. 반복되는 충동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보면서 사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는데 그때 사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종용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 참 고도화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걸 살 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무조건 결제 버튼을 누를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결제 삼심제도를 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결제 삼심제도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나한테 3가지 정도만 물어보고 나서 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걸 안 물어보고 그냥 덜커덕 산다 이거지.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필요한 건지
네. 물어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심사고요. 네. 두 번째는 예산이 있느냐. 라는 걸 네.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네. 자, 1심과 2심도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제에 가까워진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대체제는 없는가. 네. 요거를 물어보면 돼요. 대체제는 없는가까지 물어봤는데도 이게 정말 다 통과가 됐다. 그러면 결제해도 된다. 그러면 그거는 결제를 해도 네. 여러분 절대 그건 과소비가 아니고 네. 제대로 된 소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보니까 네. 그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도 고민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전보다 좀 물가가 많이 비싸져서 가서 밥 한번 먹으려면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오지 않고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밥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축의금 같은 것도 좀 더 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조사비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경조사라는 것은 내가 그 경조사를 가기 전에 이 경조사인 대상이 내가 좀 이분한테 뭐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더 해야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특별히 튀지만 않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 이걸 본다면 뭐 특별히 내가 더 그 사람에게 나의 관계를 어필해야 될 관계가 아니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을 결정할 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 내는지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중고의 틀이 네. 주위 사람들. 무조건 네. 먼저 낼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그분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를 내는지를 정확한 조사를 한 다음에 네. 그 금액에 맞추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내가 좀 이 친구한테 조금 더 나의 관계를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친구를 좋아하고. 예,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내야 되겠죠. 네. 근데 뭐 대한민국의 이 경조사라는 게 참 이 문화라는 게 보통 5만 원, 10만 원, 그 다음은 바로 20이거든요. 그러니까요. 15를 7이 내는 없고 경우가 없어요. 13도 없고. 예, 네. 그러니까 5, 10, 그 다음에는 20인데 참 고민돼요. 고민되죠. 그러니까 네. 이분한테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 10만 원 낼 때 난 조금 더 내고 싶긴 한데 20을 내자니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15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를 내게 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10만 원 내던 사람보다 5만 원 더 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20만 원 내기 되게 아까웠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런 어떤 약간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네.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조사 고민을 하신다는 게 참 내기 싫다는 약간 느낌일 수도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거죠. 한 번에 건데 많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의 네. 가계부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네. 저축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자.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매달 은행에서 뺏어가잖아요. 네. 자동으로. 그거는 이제 나 이만큼 저축했구나라고 저축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는데 왜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까? 이 경제섭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부상조의 제도 중에서 뭐 많은 분들 뭐 싫어하는 분도 있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원래 취지는 내가 이렇게 작은 돈을 이렇게 모아서 도와줬다가 내가 일을 어떤 당했을 그렇죠. 때나 좋은 돌려받는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 이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기적금은 아니지만 비정기적금처럼 저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은 덜 드실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회계 처리를 하실 때 무조건 너무 비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 그래 오늘도 올해도 나 한 50만 원 정도 비정기 적금을 해놨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아까 얼마라 그러셨죠? 그 월소득의 얼마 이상을 15%. 문화레저비로 쓰면 네, 안 된다. 15%. 왜 15%를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많은 그 우리 직장인들을 만나고 또뭐 멘토링도 하고 이렇게 만나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지금 보통 한 40대 후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문화레저비 그러면 영화 관람? 그 정도? 뭐 독서?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영화 관람이라든지 독서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안 아니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2030들을 만나보면 문화 레저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2030들 같은 경우는 문화 레저 취미에 어떤 걸 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가, 필라테스, PT 3종 세트가 아, 들어가요. 그래요? 비싸네요.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는데도 내가 테니스를 배운다든지 골프를 배운다든지 레슨 받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가, 필라테스, PT를 받아버리면 이게 뭐 비용이 뭐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데 참 핑계를 대기가 좋은 게 네. 몸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나의 건강. 그렇죠. 나의 건강.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15% 정도의 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월급 300이면 45만 원이고 400만 원이면 60만 원 정도를 안 쓰고도 운동도 하고 뭐 문화생활 잘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굳이 15%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워낙 이 문화 레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요즘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네. 꼭 15%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뭐 운동하고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최소한 이 정도보다 더 써서는 네.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없게 된다. 60만 원이면 크죠. 방금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종목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산책이나 뭐 이런. 그렇죠. 자전거를 달리기나. 타거나 뭐 요즘 얼마나 이런 거 잘 돼 있습니까, 그죠? 네, 2030이 아니라서 제가 이해를 네.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비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은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소비 성향을 알 수 있도록 소비 MBTI라는 걸 만드셨다면서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MBTI는 그 성격 MBTI를 본따서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이 MBTI 약자는 Money Bias Tendency Indicator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비의 어떤 자기 성향을 볼 수 있는 지표로 만든 건데 아마 네. 그냥 재미삼아 여러분들이 그 포털 같은데 소비 MBTI라고 치시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저 해봤어요. 네. 우리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네. 제가 해봤어요. 뭐가 나오던가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GRFQ? GRFQ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16가지의 성향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급히 들어오느라 자세히는 못 봤는데 네네. 절제를 할 줄 아는 만남을 즐기는 차분한 스타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습니까? 거의 맞는 것 그죠. 같아요. GRFQ가 나오셨는데 아마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포털에 들어와서 소비 MBTI라고 치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한 4, 5분 정도 이렇게 설문을 조사를 하시면 마지막에 답이 나오는데 네. 총 유형은 16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뭐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ERFQ라고 하셨는데 GRFQ. GRFQ. 예. GRFQ인데 저랑은 그럼 같은 게 아니네. 저는 ERFQ거든요. 이게 자유, 여유, 방임 이런 게 그러니까 G고 네, 뭐 이렇게 나왔 E와 G가 있는데 E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돈 관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들여다보고 맨날 관리하고 하면은 E 성향이 나오고요. 그렇진 않아요. G는 그냥 뭐 특별히 돈에 연연해하지 않는 스타일. 네. 밥을 많이 잘 사실 것 같아. 그런 거보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그렇죠.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이고 중간에 나오는 이니셜인 R이냐 I냐는 네. R은 좀 돈을 레귤러 그러니까 좀 일관성 일관되게 있게 쓰는 쓴다. 스타일이냐. 네. I는 일레귤러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F하고 S는 이제 F가 나오셨다 그랬는데 푸드 아니에요 혹시? F는 푸드입니다. 그러니까, 좀 먹는 거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많이 쓴다는 뜻이 아니라 네. 쇼핑을 많이 안 하면 F가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F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Q하고 D가 있는데 뭐 나가서 막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막 등산 가고 이렇게 활동적이면 D가 나옵니다. 다이나믹. 네. 근데 좀 조용히 여가 생활을 보내는 스타일인 경우에는 Q가 나오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면은 뭐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가계부를 쓰는 게 네.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이제 2024년도 이제 새해니까 아마 네.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결심을 많이 하실 텐데 올해는 뭐 가계부 앱도 좋지만 다이어리에다가 가계부를 직접 손글씨로 써보는 게 어떨까? 그게 앱보다 나아요? 네. 근데 뭐가 낫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이어리를 어차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뭐 네. 아무리 요즘 디지털이지만 그래도 다이어리 한 권 정도는 누구나 다 들고 다니시니까 가계부를 쓴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연초에 우리가 세웠던 저축 계획이나 소비 계획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는 세웠는데 우리가 항공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하늘을 날아가면서 얼마나 그 항로를 이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로 그렇게 이탈하는데도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유는 계속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네. 잘못되면 조금 교정하고 해서 결국은 목적지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 먹었던 저축이나 소비 계획이 조금 틀어지고 잘못될 수 있을 때 매일매일 조금씩 다잡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초에는 꼭 이런 것들을 한번 다짐해 보시는 것이 좋지 자,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저축, 그러니까 투자 이런 거를 잘하고 이런 거보다도 일상생활에서 허투루 나가는 돈이 없도록 소비 그렇죠. 습관을 잘 들이면 그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머니 모니터링 같이 이렇게 네. 가계부 같은 거 쓰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맞습니다. 건데 연령대별로도 저축
비율 무슨 권장 비율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뭐 통장 같은 것도 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요. 그 말씀 좀 우선은 해주세요. 저축 비율은 사람의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딱 분명한 거는 저축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300, 400 벌 때는 내가 저축 못 하는데 나중에 승진해서 뭐 400, 500, 600 벌면 그땐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200, 300일 때도 저축을 못 하던 분이 400, 500 된다고 저축하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2030 오히려 저축 그 월 소득의 총액이 작을 때는 저축률은 좀 높아져야 되는 거고 네. 나중에 오히려 월 소득이 높아지면 저축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초반에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통장도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되죠. 통장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뭐 여러 방송이나 뭐 저도 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아마 아실 텐데 4가지 정도의 통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월급 통장. 월급은 당연히 월급 받는 용도만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 소비 통장. 내가 한 달에 써야 될 돈을 나한테 마치 용돈과 생활비 주듯이 옮겨서 예산을 갖고 사용하는 통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달 쓰는 돈은 아니지만 특별한 계절에만 나가는 돈, 뭐 예를 들면 네. 명절이나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벤트나 여행 이런 데 쓰는 계절 지출 통장이 있어야 되고 네. 약간의 마중물이라고 할까 여유가 있을 때 꺼내 써야 되는 예비자금 통장인 저수지 통장이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정리해 있습니다. 볼게요. 새해에 꼭 돈을 모으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2024년도 뭐 사실 뭐 경제 위기다 어렵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뭔가 행동하고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자꾸 어렵다 얘기를 해서 막 지겹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방 주사를 미리 맞아야 좀 어려움이 진짜 왔을 때 잘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올해는 가계부를 손글씨로 직접 쓰시면서 네.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